어머니, 평생 시장 바닥에서 나물 팔아 모은 돈 정말 아가리 벌린 자식놈들한테 다 쳐넣어 주신 거예요. 효자인 줄 알았던 남편의 주머니에서 나온 통장 내역서. 그리고 팔순 잔치 당일 시어머니가 제 손에 몰래 쥐어준 쪽지 한 장엔 차마 믿기 힘든 유언 같은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의 집 파출부 일까지 하며 키운 아들이 어떻게 제 엄마의 마지막 노후 자금까지 도둑질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기막힌 인생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억울한 사연자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이란 게 참 묘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남부러울 것 없는 화목한 집안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골마 터진 상처투성이일 때가 많거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자식이라는 이름의 괴물에게 영혼까지 털린 한 어머니와 그 추악한 진실을 목격한 어느 며느리의 피눈물 나는 기록입니다. 우리 시어머니 정순례 여사님은 올해로 딱 80이 되셨습니다. 80. 그 긴 세월 동안 어머니의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있었을까요? 제가 처음 시집와서 어머니 손을 잡았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라 마치 수십 년 풍파를 견딘 고목나무 뿌리 같았거든요. 마디마디는 툭 붉어져 있고 손톱은 흙물이 들어 빠지지도 않으며 지문은 이미 닳아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애미야, 난 괜찮다. 너희들만 잘 살면 그게 내 팔순 잔치지 뭔 돈을 들여서 식당을 빌리고 난리냐. 그 돈 아껴서 우리 강아지들 학원비나 해라. 팔순 잔치를 앞두고 어머니는 늘 미안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그 구분등 속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한이 서려 있는지 말입니다. 어머니는 30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사고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시절 홀몸으로 어린 아들 하나 키우는 게 어디 보통 일이었겠습니까? 어머니의 세상은 오직 하나, 내 아들 민석이라는 별 하나만 보고 돌아갔습니다. 새벽 4시. 남들 다 단잠에 빠져 있을 차가운 겨울 새벽, 어머니는 시장 바닥에 앉아 계셨습니다. 영하 10도의 강추위 속에서도 고무장갑 하나의 의지에 꽁꽁 얼어붙은 나무를 다듬으셨죠. 손이 터져 피가 나면 대충 구급약 하나 바르고 다시 칼을 잡으셨습니다. 그렇게 시장에서 오전 일을 마치면 바로 남의 집 파출부로 달려가셨습니다. 어이 정씨, 여기 바닥 좀 제대로 닦아. 소리를 들어도 허허 웃으며 무릎으로 바닥을 기어다니셨고 밤에는 식당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불판을 닦으며 기름때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사셨습니다. 당신 입에는 구멍난 양말, 유행 지난 헌옷만 걸치면서도 아들놈 대학 등록금, 유학비용, 그리고 결혼 자금까지. 어머니는 단 한 번도 힘들다 소리를 안 하셨습니다. 아니, 못하셨던 거겠죠. 당신이 힘들다고 하면 아들의 앞길이 막힐까봐 그게 무서워 입술을 깨물며 버티신 겁니다. 그런 어머니의 정성 덕분일까요? 제 남편 민석 씨는 소위 말하는 성공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번듯한 대기업 과장에 인물 좋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저런 효자가 없다는 칭송을 듣는 사람 말입니다. 매주 주말이면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어머니를 찾아뵙고 명절이면 고가의 안마 의자를 들여놓는 남편을 보며 저도 믿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정말 어머니의 고생을 알아주는 착한 아들이라고요. 하지만 진실이라는 놈은 언제나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추악한 얼굴을 드러내더군요. 팔순 잔치를 일주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남편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김 실장이라는 이름으로 수십 통의 문자가 와 있더군요. 평소 남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던 저였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확인한 문자 내용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민석 씨, 오늘까지 입금 안 되면 담보로 잡힌 시어머니 명의 빌라 전세금 바로 압류 들어갑니다. 이번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담보? 전세금 압류?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살고 계신 그 작은 빌라는 어머니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나물 팔아 모은 문자 그대로 어머니의 목숨줄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분명히 말했었습니다. 어머니 노후 자금은 따로 안전하게 관리해드리고 있다고 말이죠. 미친 듯이 남편의 서재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책장 깊숙한 곳, 낡은 서류 봉투 안에서 저는 지옥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인감도장,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 된 수억 원대의 대출 확인서들. 효자인 척 연기하던 남편은 뒤에서 주식 투자가 실패하자 어머니의 전세금은 물론 어머니가 파출부 일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아둔 쌈짓돈까지 몽땅 끌어다 쓰고 있었던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옆에 있던 수첩이었습니다. 거기엔 팔순 잔치 예산이 적혀 있었는데 하객들에게 받을 축의금 목록과 그걸로 대출 이자를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 계산기가 두드려져 있더군요. 남편에게 어머니의 팔순 잔치는 어머니를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한 마지막 수금 파티였던 겁니다.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며 콧노래를 부르더군요. 여보, 어머니 팔순 잔치 때 내가 편지 읽으면 다들 울겠지? 감동 좀 줘야 축의금도 넉넉히 들어올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남자는 인간이 아니라 흡혈귀였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짜내려는 악마였죠. 부들부들 떨리는 몸을 가눌 수 없었지만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참았습니다. 여기서 터뜨리면 남편은 또 교묘한 말로 빠져나갈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팔순 잔치 무대 위에서 이 남자의 가증스러운 가면을 전 국민 앞에서 찢어버리겠다고 말입니다. 어머니는 오늘도 시장 골목에서 산 나무를 다듬으며 아들의 팔순 잔치 소식에 수줍게 웃고 계십니다. 그 웃음이 잠시 후면 통곡으로 변할 것을 생각하니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독을 빼내려면 상처를 완전히 째야 하니까요. 드디어 결전의 팔순 잔치 당일 저는 가방 속에 남편의 파멸을 담은 서류 뭉치를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정신 차려. 오늘 넌 며느리가 아니라 어머니의 인생을 되찾아줄 심판관이야. 저는 남편의 서재에서 그 추악한 대출 서류와 어머니의 인감도장을 발견한 뒤 지옥 같은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남편 민석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 앞에서 연신 싱글벙글 웃으며 팔순 잔치 준비에 열을 올렸죠. 그 웃음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그 옆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숟가락을 집어 던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 제 손등에는 항상 손톱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드디어 팔순 잔치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강남의 한 특급 호텔 연회장. 입구에는 정순례 여사님의 고의를 넘긴 팔순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부터 맞춤 정장을 차려입고 호텔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대기업 과장이라는 타이틀 덕분인지 연회장 입구는 화환들로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어이, 이 과장. 어머니 팔순을 이렇게 호텔에서. 역시 자네는 효자야, 효자. 부장님의 칭찬에 남편은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대답하더군요. 아이고 부장님,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저희 어머니인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 제 마음이 편하죠. 들어오십시오. 상무님도 안쪽에 계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만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입은 수백만 원짜리 정장도 오늘 이 화려한 연회장 대관료도 모두 어머니의 전세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에서 나왔다는 것을요. 그는 지금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인생을 팔아 마지막 불꽃놀이를 즐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구석진 대기실에서 낡은 보따리를 품에 꼭 안고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새로 사들인 비단 한복이 어색하신지 자꾸만 옷깃을 매만지며 저를 보셨죠. 애미야, 정말 이렇게 큰 데서 잔치를 해야 하니? 나 같은 할망구 축하한다고 이 비싼 데를 빌려서 우리 민석이 돈 많이 썼을 텐데 걱정이다. 어머니의 눈에는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보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제가 어젯밤 몰래 넣어둔 남편의 추악한 비밀이 담긴 서류 뭉치를 말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오늘 민석 씨가 준비한 게 아주 많아요. 어머니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날이 될 거예요. 정오가 되자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하객이 식탁을 가득 채웠고 화려한 조명이 무대 중앙을 비췄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팔을 끼고 위풍당당하게 행진하며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쏟아졌고 남편은 그 박수를 온몸으로 만끽하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귀한 걸음 해주신 내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시장 바닥에서 고생하며 키워주신 우리 어머니.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어머니께 드리는 작은 보답입니다. 남편의 연설이 시작되자 장내는 숙연해졌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한 대본을 읽어내려가며 눈물까지 훔쳤습니다. 어머니 기억하시죠? 제가 초등학교 때 등록금이 없어 밤새 우시던 그날.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 어머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노년을 보내게 해드리겠다고요. 어머니, 이제 고생 끝입니다. 이 아들이 어머니를 평생 호강시켜드리겠습니다. 곳곳에서 하객들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상무님은 허허, 이 과장 대단하네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남편은 기세를 몰아 다음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깜짝 영상을 상영하겠습니다. 어머니의 80년 인생을 담은 기록입니다. 불을 좀 꺼주시죠. 연회장의 조명이 꺼지고 거대한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미리 준비해둔 USB가 꽂힌 노트북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는 제가 영상을 바꿔치기 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첫 장면은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나무를 파는 고된 모습에 하객들이 다시 한번 감동하려던 찰나 갑자기 화면이 지직거리더니 검은 바탕에 붉은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효자 아들 이민석의 이면 어머니의 집을 판 돈은 어디로 갔나? 순식간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해서 노트북을 만지려 했지만 제가 미리 설치해둔 잠금 프로그램 때문에 화면을 끌 수 없었습니다. 화면에는 남편이 사채업자와 통화하며 웃는 녹취 파일이 흘러나왔습니다. 야, 김 실장. 어머니 빌라 잔금 내일 치르기로 했으니까 걱정 마. 노인네는 대충 요양원에 쳐넣으면 돼. 팔순잔치? 그거 축의금 좀 땡겨서 너희 이자 갚으려고 여는 거니까 군말 말고 기다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남편의 차갑고 비열한 목소리에 하객들은 경악했습니다. 방금까지 눈물을 흘리던 하객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는 무대 위에서 얼어붙은 채 스크린을 바라보셨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냐? 민서가 내 목소리 아니냐?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지도 않았는데 연회장 끝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조작이야.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 거야. 당장 꺼라고. 하지만 화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는 남편이 주식 거래를 하며 어머니의 인감을 도용해 서명하는 CCTV 화면과 어머니가 평생 모은 쌈짓돈 통장에서 수천만 원씩 남편의 계좌로 빠져나간 내역서들이 줄줄이 상영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하객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며 눈알이 튀어나올 듯 노려보더군요. 당신이 이랬어? 죽고 싶어. 그가 제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객들을 향해 마이크를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효자라 칭송받던 이민석 과장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기 어머니를 길바닥으로 내쫓고 그 피 같은 돈으로 오늘 이 잔치를 벌인 이 인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외침과 동시에 식장 입구에서 제가 미리 불러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축하객들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빚잔치를 끝내러 온 사람들이었죠. 연회장에 불이 꺼지고 스크린 위로 남편의 추악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차마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시장 바닥에서 무릎이 다 닳도록 나무를 팔고 남의 집 화장실을 닦으며 모은 돈이 아들의 도박 빚으로 그리고 사채 이자로 사라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마주한 팔순의 노모. 어머니는 무대 위 화려한 의자에 앉아 계셨지만 마치 벼랑 끝에 홀로 서 있는 사람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민서가, 저게 정말 내가 한 말이냐? 내 집을
내 목숨 같은 그 집을 내가 팔아치웠단 말이냐?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하지 않고도 연회장 전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객들은 이제 웅성거림을 넘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남편을 성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민석 씨는 달랐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을 때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인간이라면 그런 짓을 시작도 안 했겠지요. 그는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눈빛을 번득이며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내가 기어이 사고를 치는구나. 이거 다 조작이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여자가 우리 집 재산 가로채려고 저랑 이혼 소송 준비하면서 만든 가짜 영상입니다. 남편은 제 멱살을 잡고 흔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눈엔 광기가 서려 있었고 입에서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이 터져나왔습니다. 하객들 중 몇몇 분들이 올라와 저를 떼어놓으려 했지만 남편은 짐승처럼 날뛰었습니다. 상무님을 비롯한 회사 동료들은 이미 싸늘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몇몇 친척들은 에이 더러운 놈 이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쓰러질 듯 위태롭던 어머니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무대 중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셨죠. 남편은 어머니가 다가오자 갑자기 무릎을 꿇고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여자 말 믿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 노후 자금 불려드리려고 잠시 투자했다가 운이 안 좋았던 거예요. 제가 금방 다시 채워 넣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어머니, 저 믿으시잖아요.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아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을 들어 아들의 뺨을 세게 내리치셨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가 정적에 휩싸인 연회장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믿어? 내가 너를 어떻게 믿느냐? 내 몸에 피 한 방울까지 다 짜내서 너를 키웠는데 내가 내 전세금을 손을 대? 내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고 내가 죽을 때 내 자식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쥐어주려고 눈뜬 채로 밤새며 모은 그 돈을. 어머니의 통곡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80년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한 자의 비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오열 앞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제 가방을 뒤져 USB를 뺏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당장 이거 다 지우고 하객들한테 사과해. 안 그러면 나 정말 끝장이라고. 남편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의 안위와 회사에서의 평판, 그리고 빚쟁이들의 독촉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난도질당하는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죠. 바로 그때 연회장 문이 열리며 제가 미리 연락해 두었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빚을 독촉하던 사채업자들이 아니라 제가 선임한 변호사와 경찰들이었습니다. 이민석 씨 사문서 위조 및 횡령, 그리고 노인 학대 혐의로 임의동행하겠습니다. 경찰의 목소리에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민국 최고의 효자라 칭송받던 이민석 과장은 차가운 수갑을 찼습니다. 어머니가 경찰한테 말 좀 잘해줘요. 예? 저 감옥 가면 우리 애들은 어떡해요? 제발이요. 끌려가는 순간까지도 그는 어머니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어머니는 차마 아들의 뒷모습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잔치는 그렇게 아수라장이 된 채 끝이 났습니다. 화려한 꽃장식은 바닥에 짓밟혔고 산의 진미가 가득했던 테이블은 누구도 손대지 않은 채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텅 빈 식장에 어머니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멍하니 계시더니 보따리 안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애미야, 이거 너 가져라. 원래 너희 집 살 때 보태주려고 내가 몰래 숨겨둔 건데 민석이 저놈이 이것까진 몰랐을 게다. 이거라도 챙겨서 너라도 살 길 찾아라. 그 통장 안에는 어머니가 파출부 일을 하며 10원, 100원 아껴 모은 5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수억 원을 날려먹은 아들 뒤에서 끝까지 며느리와 손주들을 걱정하며 숨겨온 어머니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붙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맹세했습니다.
이 남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어머니의 남은 여생을 반드시 제 손으로 되찾아드리겠다고 말입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며 화려했던 호텔 연회장은 순식간에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하객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바닥에는 누군가 밟고 지나간 카네이션 꽃잎들만이 처참하게 널브러져 있었죠. 저는 무대 위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계신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마치 종이장처럼 가벼웠습니다. 평생을 아들 하나만 보고 달려온 80년의 세월이 단 몇 분 만에 증발해버린 듯한 그 허망한 무게감에 제 가슴이 다시 한번 미어졌습니다. 애미야, 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하니? 내 집도 없고 내 아들도 없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나이에 길바닥에 나앉게 됐을까? 어머니의 넉나간 물음에 저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약속했잖아요. 어머니 인생 제가 반드시 되찾아드린다고요. 저 나쁜 놈이 가져간 거 10원 한 장까지 다 뺏어올 거예요. 저만 믿으세요. 저는 곧바로 제가 미리 선임해둔 이혼 전문 변호사와 형사 전문 변호사 팀을 가동했습니다. 남편 민석 씨는 유치장에 갇힌 상태에서도 반성은커녕 면회 온 저를 향해 창살 사이로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야, 너 미쳤어? 당장 고소 취하 안 해? 나 여기서 나가면 너부터 죽여버릴 줄 알아. 감히 내 앞길을 막아? 그의 눈엔 여전히 도끼만 가득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사문서 위조, 횡령, 그리고 노인 학대에 대한 죄책감은 단 1%도 보이지 않았죠. 변호사님은 제게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석 씨가 이미 어머니 명의의 빌라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까지 받아 챙겨 주식으로 날린 상태입니다. 내일이 잔금 날인데 이걸 막으려면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머니 통장에서 빼돌린 돈들에 대한 민사소송도 병행해야 합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시는 대신 남편이 알지 못하는 조용한 요양병원의 1인실로 모셨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의 빚쟁이들이나 남편이 풀려나서 어머니를 협박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식음을 전폐하셨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강철처럼 버티던 분이 아들의 배신이라는 독화살을 맞고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밤잠을 설쳐가며 남편의 지난 5년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돈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이름으로 들어두었던 교육보험까지 해지해서 주식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와중에 내연녀로 의심되는 한 여자에게 주기적으로 거액의 돈을 송금한 정황까지 포착되었죠. 효자 코스프레를 하며 집에서는 알뜰한 척, 착한 척 다 하던 그 남자의 진짜 얼굴은 양파 껍질을 까듯 계속해서 추악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석 씨, 당신은 인간이 아니야. 짐승보다 못한 괴물이야. 저는 서류 뭉치를 내던지며 혼자 식탁에 앉아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은 사치였습니다. 저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남편의 회사 감사실에 투고할 제보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과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황까지 제가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를 단순히 이혼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어머니와 아이들의 몫으로 돌려놓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오는 길에 남편의 변호사라는 사람이 저를 가로막더군요. 사모님 좋게 합의하시죠. 이 과장님이 감옥 가면 아이들 장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 매각 대금 중 일부라도 돌려드릴 테니 고소 취하해 주십시오. 저는 그 변호사의 얼굴에 침을 뱉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이들 장래? 자기 어머니 집을 팔아먹은 인간이 아이들 장래를 걱정해요? 가서 전하세요. 합의는 없습니다. 법정에서 최고형이 나오도록 제 모든 걸 걸겠다고요. 그날 오후 어머니의 병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기운이 없으셨지만 제가 가져온 따뜻한 죽을 한 숟가락 드시더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애미야, 내가 죽기 전에 그놈 얼굴 한 번만 다시 보게 해다오. 내가
내가 할 말이 있다. 어머니의 눈빛에는 슬픔보다 더 깊은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어머니가 드디어 아들이라는 이름의 가시를 스스로 뽑아내기로 하셨다는 것을요. 어머니는 결국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서셨습니다. 아들을 감옥에 보내는 자리, 어느 부모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가마는 어머니의 눈빛은 예전에 그 힘없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남편 민석 씨는 수의를 입고도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저와 어머니를 힐끔거렸죠. 그의 변호사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남편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평소 효심이 깊기로 유명했습니다. 주식 투자는 어머니의 노후를 더 풍족하게 해드리려던 선의의 목적이었으며 빌라 매각 역시 어머니를 더 좋은 시설의 요양원에 모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며느리인 고소인이 고의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킨 측면이 큽니다. 그 가증스러운 변론이 이어지는 동안 법정 안은 비웃음 섞인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은 그 틈을 타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하지만 제 진심 아시잖아요. 저 감옥 가면 우리 애들은 누가 키워요? 어머니가 판사님께 한마디만 해주세요. 끝까지 자식과 어머니를 볼모로 감성에 호소하는 그 비겁한 모습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바로 그때 검사님이 어머니를 증인석으로 모셨습니다.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고 모든 시선이 휠체어에 앉은 작은 노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증인, 피고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인감을 도용하고 집을 매각하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판사님의 질문에 어머니는 한참 동안 남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억겁의 세월처럼 느껴졌죠. 남편은 눈으로 애원하며 살려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입을 떼는 순간 법정 안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판사님, 저놈은 제 아들이 아닙니다.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라 제 피를 빨아먹고 자란 괴물입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남편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는 품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드셨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40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나무를 팔며 그날 번 돈을 기록해둔 피의 가계부였습니다. 여기 기록된 10원, 100원이 다 저놈 공부시키고 장가 보낼 때 쓴 돈입니다. 저는 굶어도 저놈 입에는 고기 한 점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저놈은 제가 파출부 일하며 번 돈을 몰래 빼돌려 도박을 하고 제가 죽으면 누울 자리인 그 작은 빌라까지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심지어 저를 요양원에 쳐넣고 잊어버리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어머니는 수첩을 판사님을 향해 높이 드셨습니다. 저는 오늘 저놈을 용서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저놈이 지은 죄만큼 벌을 받게 하러 왔습니다. 판사님, 법대로 하십시오. 저놈을 감옥에 보내서 사람 만드는 게 제가 죽기 전에 해야 할 마지막 애미 노릇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서슬 퍼런 일깔에 남편은 절규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누구 때문에 그랬는데.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증언이 끝나고 저는 미리 준비한 추가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남편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거래처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구체적인 장부와 내역들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는 길 남편의 변호사는 사색이 되어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남편은 교도관들에 의해 끌려가며 끝까지 저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너 두고 봐. 내가 나가면 너랑 저 노인네 가만 안 둬.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 당신이 나올 때쯤이면 이미 당신 세상은 가루가 되어 있을 테니까. 어머니는 법원 정문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8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그분의 뒷모습이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가벼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이 감옥에서 흘려야 할 피눈물의 대가가 아직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의 심판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남편 민석 씨는 감옥 안에서 여전히 자신의 인맥과 권력을 믿고 큰 소리를 쳤지만 세상은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구속된 직후 그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대기업 과장이라는 명예부터 찢어발기기로 했습니다. 제가 확보한 남편의 비리 장부와 협력업체 리베이트 수수 내역은 회사 감사실에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평소 바른 생활 효자 과장으로 정평이 나 있던 그의 실체가 드러나자 회사는 뒤집어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해고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그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그가 퇴직금으로 받으려 했던 마지막 한 푼까지 가압류를 걸어버렸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내가 회사에서 잘리면 우리 애들은 어떡해? 나 이대로 무너지면 당신이랑 애들도 길거리에 나앉는 거야. 남편은 접견실 유리창 너머로 울먹이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싸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 민석 씨. 길거리에 나앉는 건 당신 혼자야. 이미 이혼 서류 접수했어. 재산 분할? 당신이 어머니 돈 빼돌린 거, 우리 애들 보험 해지한 거, 그리고 내 연녀한테 갖다 바친 돈까지 합치면 당신이 나한테 줄 돈만 수억이야. 법대로 하면 당신은 감옥에서 나와도 평생 내 밑에서 빚쟁이로 살게 될 거야.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제 복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어머니의 인감을 도용해 제3자에게 매각하려 했던 빌라를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녔습니다. 다행히 잔금 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사기 계약임을 입증하여 계약을 무효로 돌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받아 챙겨 날려버린 계약금은 고스란히 남편의 개인 빚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남편이 내연녀에게 빼돌린 돈들을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흥신소와 변호사를 통해 남편이 지난 3년간 은밀하게 만나온 여자의 신상을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성공한 미혼남인 줄 알고 만났다고 주장했지만 남편이 보내준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고 호의호식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과 함께 남편이 공동재산을 무단으로 증여한 것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그녀의 집으로 소장이 날아간 날 그녀는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전 정말 민석 씨가 이혼남인 줄 알았어요. 돈은 다 돌려드릴게요. 저는 그녀의 손목에 걸린 명품 팔찌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돌려주는 건 당연한 거고 당신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흘린 눈물값도 내셔야지. 한 푼도 빠짐없이 털어낼 테니까 각오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의 서재에 남아있던 모든 짐을 박스에 담아 집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가 입던 비싼 정장들, 그가 자랑스러워하던 넥타이 핀들. 그것들은 이제 쓰레기 봉투에 담겨 수거차를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가 앉아있던 책상을 도끼로 부수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으며 그 자리에 어머니의 낡은 재봉틀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해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처음엔 내가 짐이 되면 안 된다며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저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고 울면서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저랑 같이 살아요. 민석 씨가 망친 이 집, 우리가 다시 세워야죠. 저놈이 뺏어간 어머니 인생, 제가 1분 1초도 빠짐없이 다 찾아드릴게요. 어머니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 눈물은 아들에 대한 원망일 수도 며느리에 대한 고마움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정해졌다는 것을요. 한편 감옥 안에 있는 남편에게는 절망적인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회사에서의 파면, 재판에서의 실형 선고 가능성, 그리고 믿었던 내연녀의 배신과 자금 환수 소식까지. 그는 이제 기댈 곳 없는 낭떠러지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때로는 욕설을, 때로는 용서를 구하는 비굴한 애원을 담아서 말이죠. 저는 그 편지들을 읽지도 않고 모조리 찢어 불태웠습니다. 그의 파멸은 제가 계획한 시나리오의 80% 지점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그를 기다리는 것이 희망이 아닌 끝없는 빚의 굴레가 되도록 쐐기를 박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남편의 채무 관계를 다시 정리하며 그가 평생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법적 그물을 촘촘하게 짰습니다. 민석 씨, 당신이 그랬지?
어머니를 요양원에 쳐넣고 잊어버리겠다고. 아니, 이제 당신이 그 차가운 감옥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잊혀질 차례야. 저는 창밖의 어둠을 보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복수의 칼날은 이제 가장 날카로운 지점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흘러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남편 민석 씨는 사문서 위조와 횡령 혐의로 실형을 살고 드디어 출소하는 날이 밝았죠. 교도소 문을 나서는 그의 모습은 1년 전 팔순 잔치 현장에서 이탈리아제 정장을 뽐내던 그 기고만장했던 대기업 과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해졌고 어깨는 축 처졌으며 눈빛에는 세상을 향한 원망과 도끼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출소하자마자 당연하다는 듯 우리가 살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비록 이혼 판결이 났고 재산 분할에서도 처참하게 패배했지만 그는 여전히 그 집 어딘가에 자신의 지분이 남아있을 거라 믿었겠죠. 혹은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 아이들을 핑계로 그를 받아줄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의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 집. 내 집이 왜 남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 민석 씨는 미친 사람처럼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나온 사람은 험상궂은 표정의 낯선 남자였습니다. 누구쇼? 이 집 우리 마누라 명의로 등기친 지가 언젠데 여기서 행패야? 당장 안 꺼져. 남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아파트를 처분하고 어머니와 아이들을 데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을요. 그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했습니다. 이 나쁜 년. 내 재산을 다 빼돌리고 도망을 가?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진짜 선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가 허탈하게 길을 걷고 있을 때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그들은 사채업자도 깡패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고용한 법무법인의 집행관들이었죠. 이민석 씨 되시죠? 사문서 위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 따라 귀하의 유체동산 및 향후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한 압류 집행 통지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머님 빌라 매각 시도 당시 발생했던 위약금과 이자 정산 내역서입니다. 남편이 건네받은 서류에는 그가 평생을 막노동을 해서 벌어도 갚지 못할 천문학적인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왔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거대한 빚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는 분노에 가득 차 저에게 전화를 걸어댔습니다. 수십 번의 시도 끝에 제가 전화를 받자 그는 짐승 같은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야, 너 어디야? 당장 나타나. 내 돈 다 어디 갔어? 내 퇴직금, 우리 집, 그리고 내 연녀한테 준 돈까지 내가 다 가져갔다며. 그거 다 내놔. 저는 수화기 너머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민석 씨,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당신 돈? 아니, 그건 원래 당신 돈이 아니었어. 우리 어머니가 피눈물 흘리며 모은 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였지. 나는 그걸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뿐이야. 아, 참. 당신이 그렇게 믿었던 내 연녀 말이야. 그 여자 당신이 감옥 가자마자 당신 비자금 장부 들고 나 찾아왔더라. 자기 살 길 찾겠다고 당신 뒤통수 제대로 치던데 몰랐어? 남편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고 헉헉거렸습니다. 믿었던 사랑에게조차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그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죠. 저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지금 당신 주머니에 든 돈 10,000원이 당신 전 재산이지? 걱정 마. 내가 당신 이름으로 된 통장은 전부 압류 걸어놨으니까. 당신이 앞으로 숨 쉬며 버는 모든 돈은 우리 어머니의 노후 자금으로 꼬박꼬박 입금될 거야. 당신은 평생 죽지 못해 살면서 당신이 저지른 죄를 갚게 될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을 보았습니다. 새로 옮긴 조용한 빌라에서 어머니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손주들과 함께 웃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예전의 그 불안함과 슬픔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인 저를 딸처럼 의지하며 이제야 비로소 사람답게 살고 계셨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라고 믿는 친가 친척들에게도 그의 실체를 낱낱이 알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남편이 팔순 잔치 축의금을 가로채려 했던 상세한 명부와 녹취록을 모든 친척 단톡방에 뿌렸습니다.
그는 이제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은 투명인간이 되었습니다. 민석 씨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돈도 집도 가족도 친구도 없는 그는 결국 서울역 지하도 근처를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대기업 과장이었던 남자가 하루아침에 노숙자 처지가 된 것이죠.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길바닥에 나앉게 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가 계획했던 그 지옥을 그대로 그에게 돌려주었을 뿐입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이 노숙하고 있다는 공원 근처를 차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저 멀리 꾀죄죄한 모습으로 컵라면 하나를 얻어먹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시더니 창문을 올리셨습니다. 애미야, 가자. 나 저런 사람 모른다. 어머니의 그 한마디는 그 어떤 법적 판결보다 더 무겁고 잔인한 선고였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었던 부모가 그 자식을 완전히 지워버린 순간, 그것이 바로 이 복수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가족의 풍경은 참 많이도 변했습니다. 남편 민석 씨가 사라진 우리 집에는 이제 비명과 욕설 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머니의 나직한 콧노래가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말하더군요. 피부치도 아닌 며느리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저렇게까지 챙기냐고, 전생에 무슨 인연이길래 그 고생을 사서 하냐고요.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빙긋 웃고 맙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무너진 제 삶을 다시 세우게 해준 등불이었으니까요. 민석 씨의 소식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한때는 번듯한 대기업 과장으로 거리를 누비던 그는 이제 인력시장을 전전하며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신세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걸어둔 무시무시한 압류의 그물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통장 하나 만들지 못합니다. 일당을 받아도 그 절반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어머니의 노후 자금 계좌로 자동 이체됩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버리려 했던 어머니의 생명줄을 이제는 자신이 평생 몸으로 때우며 채워넣고 있는 셈입니다. 한 번은 그가 저희 집 근처를 기웃거리다 저와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초췌한 안색, 예전의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갔는지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여보. 아니 저기. 어머니는 좀 어떠셔?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어머니 얼굴 보게 해주면 안 될까? 비굴하게 떨리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동정심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건 차라리 혐오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어머니의 팔순 잔치 때 그가 그토록 탐냈던 축의금 명부를 꺼내 그의 앞에 던져주었습니다. 이거 봐. 당신이 가져가려던 이 돈, 내가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놨어. 어머니 보청기 해드리고 무릎 수술해드리고 남은 건 다 당신 이름으로 된 빚 갚는 데 썼어. 어머니 얼굴? 보고 싶으면 당신이 갚아야 할 그 수억 원대의 빚 다 갚고 와. 그때쯤이면 어머니도 나도 당신을 용서할지 말지 고민해 볼게. 아마 그날이 오기 전에 지옥이 먼저 문을 열겠지만 말이야.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그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수는 누군가를 파멸시키는 것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없이도 완벽하게 행복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작은 텃밭을 가꾸는 재미에 푹 빠지셨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나무를 팔던 그 손으로 이제는 당신과 우리 아이들이 먹을 싱싱한 상추와 고추를 키우십니다. 무릎 수술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동네 산책을 다니실 만큼 건강도 좋아지셨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어머니의 눈빛입니다. 늘 아들의 눈치를 보며 불안해하시던 그 눈빛에 이제는 당당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애미야, 나는 요즘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생각한다.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싶어. 내 아들은 나를 버렸지만 하늘이 나에게 진짜 딸을 보내주셨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머니의 주름진 눈가에 고인 눈물을 닦아드리며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어머니 덕분에 얼마나 강해졌는데요. 우리 이제 과거 일은 다 잊고 남은 세월은 꽃길만 걸어요. 제가 어머니 지팡이가 되어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은 독하게 들리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모의 사랑을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자에게 자비란 사치일 뿐입니다. 효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평생 일구어온 삶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분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식으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요? 우리 속풀 이극장 식구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여러분 옆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의 진심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언제든 저희를 찾아주세요. 저희가 여러분의 편이 되어 함께 싸워드리고 시원하게 속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